오늘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주제를 삼성과 교육 간의 관계를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1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첫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이제 제목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구조하고 교육 구조는 일란성 쌍둥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산업 경제 구조는요. 후진국형입니다. 후진국형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쌍둥이인 교육 구조도 후진국형이죠.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깝깝한 게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죠. 자녀들 교육 문제로 그러니까는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죠. 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경제도 선도형으로 변하지 못하고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는 그 경제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제가 이제 그 대학 선생 생활을 지금 이제 횟수로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횟수로 33년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학과에서는 가장 이제 원로기 때문에요. 가장 이제, 우에, 순위로 들어온 지 학과 교수가 된 지 가장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학과의 뭐 원로 교수라는 표현보다도요 가장 이제 오래된 교수다 보니까는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좀 힘든 거는 좀 피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힘든 거라는 표현이 좀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인데 되게 이제 그 1학년 수업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학년 수업을요. 왜냐하면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원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사실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저는 대학생들보다 사실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게 더 저는 더 힘듭니다. 솔직히요. 제가 대한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장 선생도 해봤지만은 참, 그 대학 교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 수업을 제가 자진해서 들어간 게 벌써 한 10년이 벌써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는데, 1학년 수업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자원을 해가지고 1학년 수업에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대학 생활에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4학년 학생들, 3, 4학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교수님 얘기를 들었으면은, 예? 좀 훨씬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수업을 자진해서 들어갔는데요.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색깔을 빨리 복원해라. 사람은 각자만의 색깔이 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르다. 똑같지가 않다 이거죠. 100% 똑같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그러니까는 많이 지워져 버렸어요.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많이 지워져 버렸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인데 교육은 두 가지 과정의 교육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가정교육. 가정교육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들입니다. 어린 자녀들한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이잖아요. 학교 교육이요. 근데 제 경험을 볼 때는 가정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좋은 선생을 만나면은 날개를 달아요. 날개를 달습니다. 근데 가정교육이 좀 이제 불행스럽게 잘 못 받은 이 학생들 보게 되면요. 참 제대로 길을 잡아주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아이들의 그러니까는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는 일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주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교육은 그러니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교육을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소위 말해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다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고등학생 때까지는요. 다 기성세대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적어도 기성세대 10대까지는 그러니까는 많이 어른들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대학생이 되게 되면 자기의 주체성이 어느 정도 생기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있고 그러지만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른들한테요. 기성세대한테요. 근데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 컬러가 통일돼 버립니다. 기성세대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노컬러예요. 모노컬러요. 그 모노컬러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과거 기성세대들은요. 그런데 그 모노컬러를 가지고 집안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아이들한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를 강요한다 이겁니다. 강요를 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의 고유한 컬러가 색깔이 없앨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잠깐만 묻히지요. 강요받아가지고 그게 묻히지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요, 자기 컬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자기 컬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은요. 자기 컬러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산업화 시대 때는 기계 앞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뭐냐면 보조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계가 요구하는 노동을 하면 됐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표준화된 노동들이죠. 표준화된 노동들이다 보니까는 컬러의 차이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컬러의 차이가 상관없어도 먹고 사는 데 별로 지장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애들은 자기 색깔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색깔이 없으면은 인공지능 밑에 그러니까 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밑에 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배달 노동자로 살아갈 때, 예? 배달 노동자, 혹은 우리가 긱스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거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앱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감을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앱에서 일감을 배치하는 게 그게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밑에 사람들이 노동력들이 편제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생각을 한다 그러죠. 인공지능은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는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최근에 뭐 이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우리가 영혼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노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는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냥요. 네? 단순 반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런 모습이 그건 바로 뭡니까? 컬러가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컬러가 없으면은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려면은 자기 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람만큼 컬러가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이걸 비유하자면 좌표점, 시간과 공간,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X축과 Y축을 놓을 때 하나의 좌표로 우리가 내 존재를 그러니까 내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비유를 할 때요. 내가 있는 곳의 좌표를 이해하자 이거예요. 즉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서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그 변해가는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세상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아야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학 시절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들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자기 색깔을 찾아냈으면은 그 컬러를 그러니까 굉장히 윤택하게 색채를 입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의 컬러를 그러니까 색채를 입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죠.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찾아낸 컬러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적 호기심이죠.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냐면 니네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컬러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컬러를 채워주는 일은 도와줄 수 있다. 즉 그 지적 호기심을 풀어주는 문제는 도와줄 수 있다. 그게 선생과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컬러를 찾아내는 것은 선생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만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들이 해줄 수가 있다. 얘기해 줄 수 있다. 문제는 자기 색깔을 찾아내는 일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1학년 수업을 종강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방학 중에 제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1학년 대학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한테요. 첫 시간에 들어가서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마지막 시간에도 방학 중에 여러분들은 혼자 여행을 하든 뭘 하면서 자기 자신과 좀 대화를 해봐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은. 그 컬러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내 컬러를 찾아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학생들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학생들이 좀비가 돼요. 대학생들이 좀비가 돼버립니다. 제가 많은 강연을 하면서 대학생들 보면 좀비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학생들을 무슨 폄하하거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측은해서 그래요. 좀비라는 게 뭡니까요? 좀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울리스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유행을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대학생들, 저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80년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든 않든 간에 대학 졸업장에서 대충 취업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선배 직원들이 먼저 터득한 숙련, 예? 역량을 빨리 전수받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 직장 생활에서의 그러니까 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대학실에 열심히 공부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특정 직종을 빼놓고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게요. 다 뭐 취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랬었죠. 별 차이도 없었고요. 학생들 간에 차이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수대에서 돌아와 보니까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막 열을 냈죠. 스펙 쌓기에. 그래서 뭐 그냥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1년 정도는 휴학하고 그러니까 어학연수 가는 것을 그냥 거의 의무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스펙의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토익 점수를 뭐 850점, 900점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스펙 쌓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회 진출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이제 이런 그 모습들도 한때는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소위 선배들이 했었던 스펙 쌓기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스펙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면은 니네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주거라고 해가지고 그 과제를 풀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그러니까는 뭐 저 졸업장 잘 따고, 예? 이왕이면 좀 좋은 대학 가서 졸업장 따면은 좋은 직장 갈 수 있다. 이게 거의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도 성적이 그러니까 좋거나, 예? 평점이 A 학점이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취업할 수 있다 하게 되면요, 학생들 죽어라고 해서 평점 A 학점 만들어냅니다. 토익 점수가 만약에 뭐 850점 이상, 900점 이상을 만들면 취업할 수 있다면요, 학생들 그거 만들어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걸 하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여태까지 교육을 받은 게 뭘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해왔는데 지금 사회 진출을,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 진출을 하는 데 속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뭐 선배들이 하는 걸 흉내내서 해보는데 그것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선배들 보니까 잘 취업이 안 되고 앉아있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참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 없이 덜렁덜렁 거예요. 교수들도 그러니까 하면 가된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기껏해봐 자기가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때를 기준하는데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예, 교수들이 그러니까는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라는 것은 과거 흘러간 시대 얘기들이거든요. 예, 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쭉 우리나라 이 경제 생태계, 지금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서 왜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가를 제가 이 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럽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제 생태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예?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이 변화하면요. 저는 뭐 기술 중심주의자는 아닙니다. 기술도 결국은 뭐냐면 사회의 힘이 변화하게 되면은 기술이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금융화가 기술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 기술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와 IT와 인터넷 혁명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기술이 변화하게 되면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타나죠.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MP3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왔듯이요. 네? 나왔듯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죠. 새로운 하드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 모델, 즉 새로운 돈벌이 방식이 나오죠. 그 기술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산업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되게 나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게 되죠.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각 변동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유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유럽에서 1500년부터 170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1960년대하고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요? 1960년대하고 70년대 농촌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왔잖아요. 예? 도시로 몰려왔죠. 농촌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소녀들도 도시로 와가지고 저기 구로동에 있는 구로공단 같은데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도 하고 도시로 왔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1500년부터 1700년까지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도시화 과정. 즉 뭐냐면 농촌에서 도시로 돈과 사람이 다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하는. 그걸 우리가 도시화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도시로 왜 갔느냐? 도시에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에. 산업이라는. 그 전에는 농촌에서 농업을 수행하고 먹고 살았는데,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경제 활동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쪽이 훨씬 더 일자리도 많고, 그쪽이 훨씬 더 돈벌이도 괜찮다 보니까는 사람과 돈이 글로 옮겨간 거잖아요. 예? 옮겨간 거잖아요. 그게 산업화 과정이고 도시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경제 활동은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았던 거하고는 다른 사회잖아요. 다른 사회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농업경제하고 다른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고, 농업경제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고, 농업경제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컴퓨터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혁명, 디지털 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혁명, 이 과정이 이걸 경제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라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의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화 시대를 살다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동하고 있는 거대한 변환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농촌하고 도시가 삶의 형식이, 삶의 양식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잖아요. 과거에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그건 다르잖아요. 다른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예를 들면 1600년 정도 혹은 1700년 정도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막 이동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다 이겁니다. 예? 어디서요? 쉽게 얘기하면 오프라인에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디지털상으로 다 이렇게 이동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들이 과거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거예요. 과거 농촌경제하고 도시경제가 다르듯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이동을 했어도 여전히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살던 모습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농촌에서 농업경제 시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산업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과거 조선시대 때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강요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쉽게 안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변해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사고를 가지고 온라인 디지털을 계속 해석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그걸 전달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 농업경제에서는 뭐였었습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농업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옷들도 해결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양의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공업적으로 면화를 재배해서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방직기가 나오면서 이 양에서 깎은 양모하고 면화를 재배한 그러니까 이 면화를 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고 하는 것을 기계에 의존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농업경제 시대 수공업적으로 그러니까는 면화와 그러니까는 이 양털로 옷을 만들던 때하고 도시에서 공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양털과 그다음에 면화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하고는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면화와 양털의 그 위상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했죠. 어부가 그러니까 이래서 꽁치를 잡았어요. 예? 과거 농업경제 시대 때는 그 꽁치를 그냥 그러니까 요리해가지고 먹는 걸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산업화가 되면서는 그 꽁치를 그러니까 통조림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제조업 제품으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꽁치의 위상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스마트폰을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선 전화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무선 전화기라는 게 있었죠. 코드리스 폰이요. 이동 전화기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동하면 쓸 수 있는 전화기요. 이건 전화기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라고 하지만은 전화기를 스마트화 시킨 거잖아요. 전화기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어플도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를 거는 전화기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 약화됐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 유선 전화기 때 전화기보다 전화기의 그 위상은 말 그대로 전화 거는 기능이 가장 중요했던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스마트폰에서는 전화 거는 기능으로서의 전화기의 이 가치는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더 중요해진 가치는 뭡니까요? 데이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이게 이제 이 물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던 전화기라는 것이 가치를 결정했다면은 지금은 데이터 부분이잖아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콘텐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요. 그렇죠? 그럼 이런 변화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건 뭡니까? 생태계는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은 생명체가 있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 말고도 있죠. 생명체들이 의존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자연 환경들,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온도라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생태계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생태계의 이런 환경하고 생명체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상호 작용을 하잖아요. 생태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강 생태계하고 육지 생태계는 다르잖아요. 살고 있는 생명체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살았던 거하고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이 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했습니까요? 닷컴 사업 모델이 등장했죠. 야후로 상징되어지는. 그렇죠? .com 해가지고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는. 근데 야후가 몰락해서 없어졌잖아요. 아니 없어졌다기보다도 2016년에 버라이즌 통신회사에 이제 인수되면서 아무도 야후에 지금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 거대했던 그러니까 닷컴 기업인 야후는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그리고 그 몰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것들이 구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야후는 바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지 못하면서 이게 몰락을 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하나의 생태계로 우리가 구축하는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서울역 같은 데가 플랫폼이라고 하듯이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이는데 연결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인 겁니다. 디지털 상에서 모이는 거, 연결되는 곳이죠. 단지요.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살았다면은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는 연결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인 거죠.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디지털에다가 연결시켜야지만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돈벌이도 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플랫폼을 만들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나오면서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연결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게 데이터였었죠. 이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인공지능 기술혁명이라면서 사물들이 지능화가 되고 이건 데이터를 그러니까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죠. 그래서 201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용화되지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가 부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김범수 의장이 2018년도인가요? 데이터가 앞으로 그러니까 10년 이상 먹여 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죠. 근데 이러한 플랫폼 모델을 지금 현재 가장 선두에 가고 있는 게 누구냐? 애플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애플은 뭐냐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품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그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되죠. 애플 모델을 제가 이런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애플은 뭐냐면은 MP3 제품이 나왔을 때 MP3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MP3 애플의 MP3가 아이팟이었잖아요. 아이팟을 한국에 있는 아이리버가 만든 MP3하고 다른 게 뭐 있었습니까요? 이 아이팟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음악 콘텐츠들을 그러니까는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상에서 음악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을 여기다 연결시켰잖아요. 소비자들도 그걸 통해서 또 연결을 시켰고요. 그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예? 아이팟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의 하드웨어입니다. MP3라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우리는 과거에 아이리버의 MP3는 노트북에서 그러니까 이 음원을 다운받은 것을 다시 MP3에다가 옮겨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재생시켜가지고 우리는 음악을 소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애플의 아이팟은 뭐냐면 그런 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구독료만 내면은 가입비만 내면은 음악을 그러니까 자기가 다운받아가지고 필요한 걸 그때마다 이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라는 곳에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애플이 만들어서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음원들을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 디지털 상에서 소비하는 디지털 재화,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은 이거는 기업이 공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의 아이디어죠. 사람의 아이디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대부분이 더 많잖아요. 예? 기업 안에 있는 기업 직원을 가지고 해결하려면요, 이거 제대로 아주 멋진 매력적인 콘텐츠를 공급을 못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소니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한다고. 예?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었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은 이거를 애플은 뭐냐면은 바깥에서 음원을 그러니까는 이 음악 창작자들한테 창작자들이 일로 연결되게 했잖아요. 애플의 아이팟에 뭘 통해서요? 당신한테 내가 수입 중에 7을 주겠다. 10 중에서 7을 주고 내가 3을 나눠 먹자. 예? 그래가지고 그 음원을 그러니까 음악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을 일로 다 연결시켰던 거지 아닙니까? 소비자들은 뭐냐면은 애플의 MP3는 아이리브가 만든 MP3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는 음악을 소비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팟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였던 거죠. 매력적인 제품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팟이 시장을 제패하게 된 것이고 애플의 아이팟이 더 비싸도 팔리게 된 거죠.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 아이폰이었잖아요. 예? 아이폰. 여러분들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것은 일본의 NTT라는 통신회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전화기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한 것은 NTT였었어요. 일본의 통신회사인. 근데 일본의 NTT가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애플은 여기에 이 인터넷에 쓰는 것은 우리가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는 그 기술을 활용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앱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앱 생태계라는 게 앱이라는 게 뭡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공급을 애플 직원들이 해결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애플 직원들이 다 해결을 해요? 애플 직원들이 해봤자 그 당시 처음 출발할 때 한 4만 3천 명뿐이 안 됐는데, 예? 4만 3천 명 직원이 어떻게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가지고 다 4만 3천 명 개발 능력이 있다 그래도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 이상이니까 여기 덤벼드는 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든 디지털 콘텐츠들은 다 뭡니까요? 아이디어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기업 바깥에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은 뭐냐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가치를 만들었었어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은 은행 직원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기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기업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 디지털 재화들. 이걸 그냥 서비스로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저는 서비스라는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디지털 재화들, 이 무형재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됐던 아니면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업 바깥에 대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바깥에 있는 자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디지털 상에다가. 예?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거기에 연결을 하죠.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요. 멋들어진 많은 그러니까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거기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다 소비하러 가죠. 예? 소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하드웨어 제품과 그 다음에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디지털 재화를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는 이 공급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을 한 거예요. 새로운 문법을 만든 거죠. 새로운 문법을요. 그걸 지금 애플카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플카에서. 예? 애플카가 그러니까는 애플 방식의 미래차인데, 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전체를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LG가 그러니까 전기차의 전체 생태계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부분만 우리는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부분만.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뭐냐면 하나의 생태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를. 이게 이제 선진국형 산업구조인 겁니다. 선진국형 산업구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인데, 먼저 예를 들어서 돈의 이동을 봐보세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기업은 GM이나 GE였었습니다. 제조업체지요.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이 제너럴 일렉트릭 하게 되면 우리가 에디슨이 만든 아주 엄청난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의 기업 가치가 인플레까지 고려하게 되면요. GM은 제너럴 모터스는 20년 전에 기업 가치의 57%뿐이 안 돼요.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27%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캐터필라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죠. 캐터필라는 중장비 회사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중장비 회사.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처럼 중장비뿐만 아니라 캐터필라가 최근에 많은 재미를 보고 있죠.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캐터필라가 광산을 개발할 때 광산 장비 이런 것도 이 광산 장비 같은 것도 만드는 게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 정도가 한 20년 동안 18% 정도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월마 잘 아시죠? 엄청난 유통 공룡이요. 한 11% 지난 20년 동안에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인플레 고려해 들어도 지난 20년간 480%가 상승했어요. 아마존 900%가 상승했어요. 금융도 전통적인 금융이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시대의 금융이 있잖아요. 모바일 시대의 금융이요. 대표적으로 블락, 스퀘어 이전에는 스퀘어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거죠. 예? 여기에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모바일 금융을 그러니까는 지난 그러니까 한 7년 사이에요. 1270%가 올랐어요. 기업 가치가. 반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금융에서 상징하는 JP모간 체이스. 금융 공룡이잖아요. 얘네들은 130%뿐이 성장 안 했어요. 즉, 기업 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얘기 뭡니까? 돈이 그러니까 어디로 배분되냐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을 그러니까 어디 쪽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동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가치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요? 플랫폼 사업 모델로 다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돈이 이동을 했듯이요.
그러면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